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level the site and get rid of the destroyed buildings, level it out, create an economic development that will supply unlimited numbers of jobs and housing for the people of the area. Do a real job, do something different. Just can't go back. If you go back, it's going to end up the same way it has for 100 years. I'm hopeful that this ceasefire could be the beginning of a larger and more enduring peace that will end the bloodshed and killing once and for all with the same goal in mind. 네, 지금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가자를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웠던 대외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세계 화약고라고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2010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는데 이제는 뭐 그러한 논리와는 전혀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곳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역사가 다시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시한 거긴 합니다만 그것이 대해서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주를 시킬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크게 한번 내질러 놓고 이제 조율해가는 그러한 방식이 또 재현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어떤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아예 그 소유권자로부터 증여를 받든지 그것도 아니면 힘으로 빼앗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박 원장님이 그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역시 트럼프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방안이나 뭐 대안 없이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걸 두고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잠시 후에 또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뭐 시간도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10년 이상 걸릴 거고 트럼프 임기 내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돈도 뭐 미국은 돈을 안 낸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미국은 부담하지 않고 아랍 국가들이 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시 트럼프 된 발상이고 앞으로 어떠한 이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때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란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복잡한 이런 좀 함수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박 원장님께서는 황당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민 교수님께서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즉흥적인 발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래된 생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참모들하고 일정 정도 논의가 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어떤 백악관이라든지 참모들과 어떤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의 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두 분 정도밖에 없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중동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이제 중동 특사하고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마이크 월즈 국가안보 보좌관 정도만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몇 달 정도는 지속된
트럼프가 낸 직접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셨지만 정상회담 때 발표한 걸 보면 또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미국 이외에 있는 가자 지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정치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국가가 없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의해 가지고 거의 가자 지구가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 한 3만 말 정도 불반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허가 된 지역, 그래서 한 주택이라든지 인프라, 어떤 여타 그 사회 시설의 80%가 거의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30만 명 정도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도 네.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로 들어가서 어떤 재건을 하고 그 동안에는 이제 주민들 대부분은 이제 이웃 아랍 국가에서 이제 맡아주고 네. 물론 다 재건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고 있고 돌아올 수 없다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논란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주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슬쩍 계획을 던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때도 북한에다 해변가에 아름다운 콘도를 짓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제 번영을 이끌겠다. 이러한 제안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자신의 배경이 바탕이 돼서 그리고 미국 갖고 있는 어떤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한번 던져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측근들과 이제 논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구상을 조금씩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자 지구가 현재로서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박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네.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일단은 전반 틀을 보면 일단은 나오는 이야기가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리비에라라는 게 여러 나라에도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리비에라, 영국의 리비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비에라는 게 결국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안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리비에라를 만들겠다라는 거든요. 결국 이게 지중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미국에 넘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인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인 개발상도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관광지, 휴양지를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겠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올 수 없겠다,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떠나지 않겠다는 주민들 입장도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아랍 국가로 이주시키고 안전하게 재건해서 정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기초 인프라 사업 아까 말씀 10년 이상이 걸리는 소요되는 부분들이고 이 돈은 어떻게 쓸 것이며 주민들은 어떻게 이제 주변으로 이제 이주시킬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전혀 나온 건 없는 상태죠. 네, 그러면 교수님 가자 스트립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세종시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구는 무려 220만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것은 재건 기간 동안에 이제 이웃 아랍 국가로 보내다는 거죠.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이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국가들에 보내서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고 보면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국가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어떤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분노에 찬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국민들과 어떤 충돌이 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떤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파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중동 지역 개개의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을 다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들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그러한 경제적, 군사적 그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어떤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계획이 발전돼 나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중동 국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뭐 비슷한 생각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만약에 보낸다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스라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 이집트와 요르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집트와 요르단이 많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받을 거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원조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지금 이집트는 해마다 대충 한 15억 달러 정도를 지금 이제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요르단 입장에서 1년 예산 부분에서는 한 10% 차지를 하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한 2, 3%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큰 돈인데 이걸 이제 가지고 딜을 하겠다. 그래서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힘의 논리 또 이렇게 돈의 논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 부분은 또 이제 또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반기군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구상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가자 지구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금 나온 소식이 이제 한 세 군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이제 모로코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푼틀란드라는 데가 있고 소말리란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로코 같은 경우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군데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주민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모로코 영해에 있는 서사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제 영유권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해서 모로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지금 푼틀란드나 소말리랜드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을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아무리 지금 뭐 전쟁통이긴 하지만 추방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 소련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가 된 우리 고려인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거의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고, 대대손손 그 자기가 살던 자기 그 가족들이 살던 조상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이제 그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보면 물론 뭐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곳에 정착하는 명분을 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대 현대에 들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랍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던 점유하고 있던 그런 땅이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건국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걸, 그 간접 도와준 걸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그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 이주시켜서 새로운 곳을 그 정착할 곳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추방당하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카타르 여타의 그 아랍 국가들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특히 유럽 국가들 자체도 이제 그 미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두 국가 해법을 갖다가 흔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고 혼란스러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땅에서 나가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대안이고 어떠한 혜택을 줄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유일하게 웃고 있는 국가는 뭐 표준하지만 이스라엘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이른바 그 두 국가 해법,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 두 국가의 해법이 기존의 미국의 공식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트럼프 발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거의 지금 뭐 다 좀 황당하다는 표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수 집단을 지금 뭐 일단 말살시키는 표현, 뭐 일단 뭐 인종 청소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금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뭐 지금 이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있는 요르단이나 이집트 입장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뭐 사실 아까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을 반대가 쉽지가 않거든요. 100만만 해도 요르단이나 이집트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과거에 이제 요르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 중동 정쟁 있었을 때도 이제 유입된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인해서 뭐 국왕 암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국 안 좋은 인식이 있다. 그래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집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런 유럽 주변의 아랍권 이제 외교 장관들이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이야기했고 잠시 아까 모니터에도 나왔었는데 뭐 유엔 사무총장도 어떠한 형태의 뭐 인공 청소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정치적뿐만 아니라 뭐 종교적, 군사적 이런 여러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좀 유럽 국가들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미국 내 그 반응보다 어쨌든 트럼프라는 그 미국의 현지 대통령이 던진 말이기 때문에 최강대국 미국이 이제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절충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이 없지만 그 트럼프의 거래의 방식 자체가 일단은 크게 내재를 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율해 나가면서 자신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큰 그림을 가지고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가자 지구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거기를 갖다 통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자금을 들여서 가는지 이런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방안을 썼지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황당하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춰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기 행정부 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받고 혼란에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못할 것이다 반발이 클 것이다 했는데 그냥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불편하면서도 미국의 어떤 반기를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구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것이 논의를 통해서 실무차원에서 전개가 되면 모양새를 가져갈 거고요. 어떤 중동 국가들도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모양을 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 모양새 갖춰가고 이제 미국이 어떤 크게 중동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의 세계 화약고라고 할 수 있었던 중동의 어떤 단기적이든 중장기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부분은
그 인공 청소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 이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어떤 인종 청소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인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불법적인 행동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 내 국내법적으로 이거 탄핵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그 미국의 하원 의원이 주장하는데 당연히 여당 의원이 아닌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미국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임기 초반이잖아요.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봤을 때 그 탄핵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내에서도 크게 어떤 환영받거나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야당 주도로 해서 일어나는 그 어떻게 보면 해프닝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그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연방의회 구성을 보면 여당이 공화당이 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어떤 1월 6일 날 의사당 폭동 사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핵 그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하원은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반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에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했던 사안도 탄핵이 기각되는데 이러한 미국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가자 지구의 재건 방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된 반인류적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출범한 지 얼마 임기 안 되는 행정부의 수반을 갖다가 탄핵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광폭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탄핵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트럼프의 발언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srael will end the war by winning the war. Israel's victory will be America's victory. We will not only win the war, working together, we will win the peace. With your leadership, Mr. President, and our partnership, I believe that we will forge a brilliant future for our region and bring our great alliance to even greater height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aby. Very nice. Thank you. 네, 네타냐후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 제가 그 아랍권 5개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랍권 국가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일단 이 지금 영향이 그러니까 가자 지구 미국을 장악을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갈등이 이제 심화된다. 앞에서 우리가 자막에도 나왔는데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자체가 뭐 다른 어떤 나라의 낙원보다는 지금 가자 지구 지옥이 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자적 취약한 휴전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더욱 이제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게 만약에 또 이제 심화되고 한다면 이 하마스와 이제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또 군사적 대응 또 이런 문제도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실제 이제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충격용이냐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제사회가 이게 이제 중동과의 이제 협력이 이제 좀 부족할 경우 결국 이 중동 지역은 이제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이제 미국이 이런 틈을 타서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 저는 이게 정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 뭐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일본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고 네네. 그다음에 바이든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50만 명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어떠한 파급을 미칠 것이냐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동 내부에서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 특히 이제 이 사람들, 이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벌써 100년 넘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작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이라든지 서구 우리가 속칭 그 서구 열강들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땅 따먹기 노름이 갖고 있는 비극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성서에 기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그 정착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떠돌이 국가로서 서름을 갖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을 20세기 초반에 겪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 자신이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현재의 어떤 그 가자지구라든지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중동 패권 국가로서 이제 그 견고한 권력을 갖고 있었었죠. 네네.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를 영국이 장악하면서 지역 그 지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과 가깝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던 거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 전 유럽에서 학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네. 이러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 유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아랍인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네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영국이 당시 통치하고 있었는데 국가 간 충돌이 커지면서 반감도 커지게 되고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해결을 못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민족이라고 할까요? 어떤 두 어떤 그 민족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에 거친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를 등에 업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전쟁이 지속되면서 여러 번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유리한 국면으로 되게 된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방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의 중동 정책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막강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토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 국제법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시로 지배를 하고 있고 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어떤 그 역사적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들어와서 이제 그 새로운 건국을 선언하고 또 유엔이라든지 어떤 국제사회, 국제법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거의 관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국제사회 힘 있는 국가들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이 그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어떤 두 민족 간의 이제 갈등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어 온 거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말로 그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그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어떤 그러한 반목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어떤 이러한 분쟁은 단기적으로 봉합하는 거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 선언했으니까 대한민국과 같은 해에 건국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자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자 지구 이야기를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서방 자료를 보면 그 occupied territory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점령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좀 작은 규모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세종시 정도의 사이즈 정도 될 것 같고요. 서울시 한 6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3차 중동 전쟁 때 이제 1967년이죠.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침략 전세 뺏은 땅이니까 국제법상 인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주민도 여기 살았었고요. 그 거주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하마스가 2006년이죠.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고 지금까지 이제 2007년도부터 가자 지구를 독점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두고 계속 이제 뭐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 부분들에 계속 지금 원수지간에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던 지역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인구 70%가 이제 뭐 지금 거의 안에 있는 토박이가 아니라 난민들이군요. 그 주변인들,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65% 이상이 다 지금 24세 이하 다 어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상자 중에서도 지금 뭐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10대들,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지금 18세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안타까움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지도에서도 봤지만은 가자 지구가 지중해변에 있네요. 그리고 이집트와 국경도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자 전쟁은 어떻게 발발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제 그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상자가 나고 200명 넘는 인질을 잡아가지고 가자로 돌아갔잖아요, 하마스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보복을 이스라엘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장기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1월 15일 날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제 그 전쟁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2023년 10월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시작된 건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극우 세력이 이제 그 집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극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대외 정책에서 이제 돌파구를 모색한 건데요. 그래서 뭐 유대인 정책 쪽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서한 지구 내에 동예루살렘 지배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2003년도에는 아무래도 그 요르단강 서안이라든지 서한 지구 난민촌에 이제 군사 작전을 벌려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이 그러한 군사 작전이라든지 어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있어서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조치로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상자가 일어나고 인질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역대 최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스라엘로서는 본다면 본토가 공격받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그 배경으로서 일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국내 정치적으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란과의 어떤 관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집권을 계속 끌고 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어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요인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행정부
주 말기에 뭔가 그 관계를 개선을 하려는 그러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재편이 자신들의 어떤 그 존립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을 쓴 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마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침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책임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4만 6천 명이 넘다라고 하니까 그 피해 상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 가자지구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80%가 다 지금 건물이 다 무너진 폐허 상태라고 하니까 네, 초토화가 됐네요.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는 가자 구상도 뭐 이제 20%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새롭게 시작해 놨다. 이런 정도의 출발도 막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지금 한 4만 작년 9월 정도로 기준을 봤을 때 네네. 지금 한 뭐 팔레스타인만 주민만 보더라도 한 4만 2천 명이 넘고요. 네네. 신생아 포함해서 지금 이 중에서 1만 7천 명이 다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약 110명, 120명 정도가 지금 뭐 사망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 평균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망자는 뭐 한 1,140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인질도 뭐 한 25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자료를 좀 보면 유엔 환경계획 자료를 좀 보고서를 보면 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이미 뭐 건물, 도로 뭐 이런 잔해가 뭐 어마어마하다죠. 한 뭐 4천만 톤 이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밖에 또 이제 보면 가자 지구가 지금 GDP가 지금 전쟁 뭐 일어나기 전 거의 뭐 지금 뭐 80% 이상이 지금 다 지금 없어진 거고. 네네. 뭐 가장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뭐 80% 이상이 다 지금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상태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잔해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파리라든지 악취 이런 네네. 게 심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염병, 그러니까 또 이런 뭐 예방 접종도 안 되니까 소아마비도 많이 생기고 뭐 전기 물도 끊어지다 보니까. 지금 알려진 내용을 보면 뭐 여성들이 지금 지금 생리를 늦추기 위해서 약을 늦추는 약을 또 먹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지금 계속 지금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민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주 계획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에 가까운 얘기만 했고 네네. 구체적으로 배경에 이제 그 이러한 이주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주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이주 시킬 것 이런 부분은 없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웃 국가들로 이제 분산 배치해서 네네. 새로운 어떤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떤 그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어떤 다른 그 지역 국가들이 그러한 그 가자지구의 난민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본다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편을 미국이 들어가지고 쫓아내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쫓아낸 이후에는 미국의 자본이라든지 어떤 미국이 어떤 그 관리하는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고 어떤 분쟁이라는 걸 미국이 이제 통제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세력 균형을 다투고 있는 아랍 국가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외교적 이러한 분란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어떤 정상회 때 말한 방식대로 이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대국 미국 현지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미국의 체면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그 강제 이주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까 국제법으로 가능한 것은 안 되죠. 안 됩니까? 지금 점령이니까 크게 두 가지가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미국이 지금 점령지인데 그것을 가진다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건 영국 BBC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도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의 지금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국제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네바 협약이죠. 제네바 협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49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또는 집단의 강제 이송, 그다음에 뭐 점령 여부 관계없이 다른 국가의 영토로 보호 대상자를 강제 이송시키는 그 어떤 것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에서 일단은 뭐 국제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네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 이송은 이제 범인도적, 그러니까 뭐 범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력이 있느냐라는 말은 또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이런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지렛대를 활용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네네. 그 외교 정책 관련돼서 그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라는 것을 공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전쟁도 빨리 끝나겠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모두의 어떤 그 인터뷰 그 발언하는 거 봤습니다만,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때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처럼 전혀 그 과거에 고려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대안을 통해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아무래도 휴양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그 지역에서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자 지구를 어떻게 보면 절충지대, 어떻게 본다면 중립지대로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대입을 해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그 나토 가입은 안 되지만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나토라든지 국제 평화군이 들어가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중립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 거기에 중심이 미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이 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국제 평화군이라든지 중립지대 만드는 것을 이제 그 가자 지구가 갖고 있는 해안, 아름다운 리비아라 어떤 해안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같이 어떤 그러한 뭔가 콘도라든지 호텔을 지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중립지가 될 수 있고, 미국이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제 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영향력을 영내에 분명히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출발점으로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충격적인
도발적인 어떤 제안을 던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절충이 돼 나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제3의 어떤 그러한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트럼프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그 과거 경력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휴양지를 건설해 가지고 경제 이익을 도모하면 네. 이것은 미국에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네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마찰 갈등 그리고 굉장한 상흔이 있는 지역에다가 어떤 그 경제적으로 뭔가 좀 대표적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유산을 가진 세계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만들어진다면 네네. 자신의 어떤 그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유산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자신의 이름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어떤 그 긍정적으로 남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어떤 그 수상 가능성도 높이는 네네.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자 지구에 트럼프 타워도 생기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꿩 먹고 알 먹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오늘 아침 8시에 속보가 떴습니다.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에게 가자 지구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마스가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중동 내부 지금 이런 가자 구상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마스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고 계속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라면, 네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미국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인 셈이죠. 네네.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이제 뭐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와의 또 다른 또 결의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 파급이 또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5일 정오까지 인질을 석방하지 석방하지 않으면 않으면, 휴전을 취소하겠다. 설마 그렇게 될까요? 이게 가능성이 뭐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충격적인 이야기를 요법을 쓴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1단계 휴전안이 네네.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경고를 해가지고 이제 하마스로 하여금 이제 인질 석방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들에서 조용히 이제 휴전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또 얘기를 했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중재자로서 적긴 역할을 해가지고 그 하마스 전쟁을 갖다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미국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15일까지 인질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을 취소한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취소해서 지금까지 이루는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을 텐데요. 보다 더 다른 형태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하마스로 하여금 이제 그 인질을 석방하고 합의한 휴전안에 대해서 이행하는 네네. 그러한 움직임을 촉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형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 발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이 세계를 흔드는 만큼 그 숨은 뜻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